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여성입니다. 저는 39에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까지 급성 폐렴으로 잃었어요. 당시 제 곁에 남은 건 젖먹이 둘째 아들 뿐이었어요. 엄마가 돼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죄겠지만 솔직히 그때 저는 남편과 큰아들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둘째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마저 사라지면 이 어린 걸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진 인생 어떻게든 헤쳐가자 생각하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내 아들이 내 가슴에 비수를 꼽지 뭡니까? 어미가 돼서 공개적으로 내 자식 흉을 보는 게 한심해 보이겠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이기에 더더욱 용서가 안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무조건 받기만 하려는 자식이라면 부모도 단호히 잘라낼 수 있으니까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아껴가며 알뜰하게 살림을 잘한다고요. 한마디로 가난한 집 딸들은 없이 살던 게 습관이 돼서 돈 낭비도 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돈이 있는데 왜 못 쓰겠어요? 못 쓰고 살던 게 한이 돼서라도 손에 돈을 쥐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고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 친정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식으로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친정 어머니는 경제관념이 없는 분이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이 그리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에 식모도 셋이나 두고 살 정도로 살만한 집이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광 열쇠를 손에 쥐자마자 집안의 가구를 바꾸고 의상실에 연락해 옷을 맞추는 것부터 했어요. 당장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수시로 의상실 사람들을 집에 불러 수십 벌씩 옷을 맞추고 수입 주방도구며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줄기차게 사들였어요. 어린 제 눈에도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옳지 않아 보였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돈을 물쓰듯 사치를 부리는 동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조부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듭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운영자의 무지와 미흡함 때문에 회사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말았죠. 그러는 와중에 열린 곳간이 채워지기도 전에 빠져나가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도 안 돼서 저희 친정은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의 무능한 바 안주인의 사치 때문에 집이 망했으니 친인척들도 도와줄 리 만무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잘 살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어려워지니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을 누가 반기겠어요. 결국 아버지는 회사가 망하면서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셨어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딸 도움받아가며 살 생각을 하셨던 외조부는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쫓기다시피 친정에 찾아온 딸과 손녀딸이 반갑지 않으셨을 거예요. 외가 근처에 살고 있는 외삼촌 내외도
저희 모녀를 반기지 않았어요. 야, 넌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 네가 부잣집에 시집간 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거지꼴로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랑 내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당장 굶어 죽더라도 여긴 오면 안 되지. 기건이 이 말이 맞아요. 아가씨 때문에 동네 사람들 보기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까놓고 말해서 아가씨 잘 살 때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이가 과수원 인수하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출가 외인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맞냐고, 어떻게 이 집구석엔 빌어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들밖에 없느냐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요, 그때 그 말 듣고 3일을 울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아가씨한테 손 안 벌린다고 이를 박박 갈았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공짜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도 그 난리를 치고 안 해줬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요? 암튼 아가씨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으니까 당장 떠나세요. 이 말대로 굶어 죽더라도 우리 안 보는 데서 죽으라고요. 외숙모는 저희 어머니한테 악을 박박 쓰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데가 없었던 엄마는 사과 대신 치졸한 대응을 하셨죠. 좋아요, 떠날게요. 대신 내가 시집가고 이듬해 우리 시어머니가 사주신 논이랑 밭, 그거 돌려주세요. 그거 돌려주면 나도 우리 애숙이 데리고 떠나줄 테니까. 왜요? 못 주겠어요? 그럼 잠만 말고 사세요. 내 시댁에서 받아먹은 거 토해내기 전에는 나도 우리 애숙이도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결국 반강제로 어머니랑 저는 외가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셨어요.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동도 트기 전에 외간 남자랑 도망을 치는 걸 봤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읍내에 찾아온 극단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고도 했지만 어머니가 집을 떠난 정확한 사정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확실한 건 내가 어머니한테 버려졌다는 사실뿐이었죠.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버려진 저는 외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저희 어머니와 각을 세우던 외숙모였지만 저한테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숙이 네 인생도 참 기고하다. 그 돈 많은 집에 태어나 귀한 대접받고 사래가 이런 총구석에 버려질 줄 누가 알았겠니? 누굴 탓하겠어. 네 팔자가 그런 걸. 그래도 넌 네 엄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든 너 밥은 먹여줄 테니까 어떻게든 네 살궁리만 해. 외숙모 덕에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외숙모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살고 계신 외숙모 언니가 저를 데리고 있겠다고 해주셨거든요. 당시 사돈부부는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양복점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점원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덕에 저는 사돈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집세도 받지 않으시고 밥도 공짜로 먹여주셨어요. 제가 버는 돈은 온전히 모아서 독립할 때 쓰라고 하셨죠. 그 집에는 저보다 1살 위 대학생 딸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언니랑 한 방을 썼어요. 언니 덕에 축제 때 언니가 다니던 연세대도 가보고 신촌에 있는 독수리다방도 가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미래의 제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언니와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는데 군 제대 후 막 복학을 한 상태였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과외를 하며 스스로 돈을 벌어 공부하는 고학생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건 저와 매 일반이었지만 남편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루만 옷을 입고 있어도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자신도 어려운 처지면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 야학 수업까지 할 정도로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반해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남편과 언니, 그 밖의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부럽기도 하고 질투심도 났어요. 저와 분명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생 처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대학에 들어가 저들과 동등하게 서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제 소망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어요. 먹고 자는 거야 사돈부부 덕에 해결이 되긴 했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방이라도 하나 구해 나오려면 대학 공부는 꿈도 못 꿀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려고 했는데 당시 저랑 막 사귀기 시작했던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캠퍼스 생활이 하고 싶은 거야?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만약 후자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방법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난 대입 학력고사 준비를 할 만한 시간도 없고 설사 붙는다 해도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요. 괜히 헛바람 넣지 말아요. 방송통신대라고 들어봤니? 대학에 들어갈 형편과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으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이야. 방송으로 강의를 들으니 당연히 등록금도 저렴하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꺼졌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방통대 입학에 관련한 자료를 모아주었고 덕분에 저는 이듬해 봄부터 방통대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방통대 공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일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관리해주는 사람 없이 나 스스로 방송을 통해 공부를 한다는 게 어지간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힘들었어요. 저도 사돈 언니랑 남편이 없었더라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방통대에 입학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졸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내서 방송으로라도 공부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방통대 졸업을 하게 된 저는 조금은 굽었던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는 제게 학사학이라는 커다란 배경이 생긴 셈이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나 봐요.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 손을 잡고 시댁에 찾아가 보니 제 학위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처럼 하찮게 가격이 매겨지더라고요.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긴 하지만 자식들을 모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보낸 시부모님으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통대 출신인 제가 못마땅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적어도 아들이 명문대까지 나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까지 들어갔으니 며느리도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물론 시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 건 학벌이 아닌 제 친정의 재력을 말하는 거였겠지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들이 개천에서 나서 용이 되었을 때 그 뒤를 받쳐줄 든든한 처가를 원하셨어요. 저로서는 그럴 형편이 안 되었으니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실 수밖에요.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혼을 강행했어요. 세상 일이 다 그렇겠지만
한쪽 힘에 의해 억지로 성사된 일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불화가 일기 마련이잖아요. 비록 저는 남편 덕분에 결혼에는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서 결혼 기간 내내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아버지한테 무시와 괴롭힘을 당해야 했어요.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집안일에는 매번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아들인 제 남편한테는 이런 방구 없이 늘 제게만 돈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넌 며느리가 돼서는 시부모 건강 안중에도 없니? 아무리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다고 해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밭일도 제대로 못하신다고 하는데 보약은커녕 파스 한 장을 안 사보내니?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네 할 도리 안 하고 살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보내라. 내가 직접 한약방에 가서 내 남편 보약 지어다 먹이게. 제가 천리안도 아니고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계시는 시아버지 허리가 아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제 탓이라며 돈 보내라고 닥달을 하시네요. 그뿐인가요? 제가 첫째를 임신하고 8개월이 됐을 때 어머님이 팔을 다쳐서 살림을 못 하신다고 저더러 본가로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다쳤으니 와서 며칠 살림 좀 살피다 가라는 의미로 알고 며칠 지내고 올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어머님 상태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듣기로는 팔을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팔에 가시덤불에 쓸린 자국이 다더라고요. 굳이 저를 거기까지 부르지 않으셔도 될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서울로 갈까 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는 세상에 제 짐가방을 숨기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한 달 가까이 시댁에 붙잡혀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묵은 이불 빨래며 창고 청소 같은 힘든 일들을 만삭인 제게 다 시키셨어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 죽일 셈이냐고 저희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겠어요. 남도 제 걱정을 해주는데 어쩌면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이 저를 부려먹을 생각들만 하시는지 야속하고 미웠어요. 그래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나한테 부모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했을까 생각하니까 더 서럽고 내 인생이 참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서울역에 도착해 집을 향했는데 도착해보니 저희 집에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전화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말이죠.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던 시누이는 친구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시집을 가면서 지낼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시누이는 덜컥 겁이 난 거죠. 시부모님이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실까 봐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머님한테 제가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 동안 자기가 오빠 밥을 챙겨주겠다고 말이죠. 그래놓곤 시어머니와 짜고 저를 시댁에 보내놓고는 자기 오빠를 설득해 저희 집에 들어앉았더라고요. 제 남편한테는 자기가 제 산후조리를 맡아서 해주겠다고 했다군요. 그래도 기특하지 않아? 당신 산후조리 돕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들어와 살라고 했어. 아니, 우리 집에 방이 어딨다고. 아가씨랑 한 방에서 살겠다는 거야? 그건 걱정 마. 다락방 정리했더니 쓸만하더라고. 정자가 혼자 쓰기에 딱 맞아. 눈치가 없는 건지 순진한 건지 남편은 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는 시누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왠지 고마운 마음 이전에 걱정부터 됐어요.
그리고 그런 걱정은 바로 현실이 되더라고요. 신우이는 산딸이 된 저한테 자기 속옷 빨래까지 시켰으니 말 다 했죠. 입고 나갔던 옷을 뱀이 허물벗듯이 벗어놓고 자기가 쓰는 다락방 청소도 죄다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놓고 자기 오빠 앞에서는 얼마나 저를 챙기는 척 하던지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제가 첫애를 출산한 뒤에도 신우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지각도 자주 하고 일처리가 불성실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상태였어요. 그래놓고는 오빠한테는 제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일을 그만둔 것처럼 둘러대더라고요. 제 남편이 있을 때는 저를 돕는 척했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쯤 되면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집에서 제 산후조리를 도운 것처럼 행동했어요. 정작 저를 도와주었던 건 사돈 언니였는데 말이죠. 당시 사돈 언니는 독일에서 유학생활 중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돌아온 참이었어요. 없는 시간을 내서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을 신우이가 날로 가로채려고 하니 어찌나 밉던지. 그렇다고 남편한테 고자질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랬다가는 집안에 난리가 날 게 분명하고 앞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이한테 더더욱 미움을 살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루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거예요. 저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여동생을 생각해서 군것질거리로 센배 과자를 사왔는데 막상 와보니 자기 여동생은 없고 사돈 언니가 빨래며 제가 먹을 미역국까지 끓이고 있는 걸 본 거죠. 언니는 제 남편을 보자 엄청 화를 내며 따졌어요. 선배, 어떻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집에 혼자 둘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 아이를 낳은 사람을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내 여동생이 집에서 잘 챙기고 있는데. 오빠, 내가 애숙이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다. 오빠 동생이 애숙이를 돌봐? 출산 전날까지 자기가 입던 팬티 애숙이한테 손빨래 시킨 사람이? 오늘도 봐. 오빠 출근하자마자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아직도 안 오잖아. 그래놓곤 오빠 퇴근 전에 돌아와선 내가 애숙이 먹으라고 끓여놓은 미역국 고기만 싹 건져 먹고 오빠 앞에선 하루 종일 집안일한 것처럼 할걸? 못 믿겠으면 오빠가 숨어서 한번 봐봐.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껏 저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으니까요. 남편은 언니 말에 따라 신우이가 올 시간이 되자 연탄광에 숨었어요. 잠시 뒤 돌아온 신우이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오자마자 언니가 끓여놓은 미역국에서 고기만 쏙 골라서 밥을 말아먹고는 스타킹을 벗어서 빨래통에 던져두고는 다락방에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밖에서 부엌창으로 신우의 행동을 훔쳐본 남편이 마치 막 퇴근한 사람처럼 집 안으로 들어오자 신우이는 마치 하루 종일 집에 있던 사람처럼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집안일을 하느라 종일 고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댔죠. 그러자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신우이가 지내던 다락방에 올라가더니 짐가방에 신우이 짐을 담아와선 신우이 앞에 던졌어요. 나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래도 설마 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해? 네 올케가 그간 말을 안 해서 난 네가 그래도 인간이 된 줄 알았더니 그간 날 속인 거였다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오빠, 올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억울해. 억울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할 셈이야? 그리고
네 올케가 나한테 말을 했을 것 같니? 그럴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참고 살지도 않았어. 그동안 너 대신 와서 이 사람 돌봐줬던 내 선배가 참다 못해 해준 말이야. 길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신우이는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 사는 소리는 언니가 와서 도와주었고 퇴근 후에는 남편이 빨래며 청소를 대신해 주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신우이한테 차갑게 대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우누이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한탄하셨지만 제 앞에서만 그러실 뿐 정작 아들 앞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무역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저희 큰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회사를 나와 창업을 했어요. 당시엔 무역업이 성행하던 시기라서 그랬는지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회사는 시작부터 어려움 없이 잘 굴러갔어요. 매달 집에 가져오는 돈도 회사원일 때보다 훨씬 많아서 저희는 전세살이를 끝내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화무 11홍이라고 몇 년을 승승장구하던 남편 사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나아질까 하며 매번 고비를 버텨나갔지만 좀처럼 회생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둘째 아들 돌을 즈음에서는 부도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부터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동안 수금이 안 되던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와서 숨구멍이 트이게 된 거예요.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그때처럼 실감이 난 적도 없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격리과 직원이 들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상황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고 어떻게 손 써볼 겨를도 없이 그대로 회사는 무너져 버렸어요. 집에는 온통 차압딱지가 붙어버렸고 남편 회사도 마찬가지였죠. 직원의 배신과 더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남편은 다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남편이 생전에 만든 빚 때문에 살던 집도 은행과 사채업자 손에 넘어가고 당장 먹고 살 돈 한 푼 없었어요. 집도 곧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앞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늘도 참 야속하지. 그 와중에 제품에서 큰아이까지 데려가지 뭡니까? 처음엔 단순한 감기 증상처럼 보여서 액체로 된 감기약을 먹이고 재웠는데 밤새 끙끙 앓더니 다음 날이 돼선 의식조차 못 차리는 거예요. 그 길로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남편 49제도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큰아들의 죽음이 실감도 안 나고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에 이어 손주까지 세상을 떠난 게 전부 제 탓이라며 연을 끊자고 하더군요. 이제 더는 도움을 받은 게 없어진 것도 이유겠지만 그보다는 그간 남편이 시댁에 사준 눈과 밭을 내놓으라고 할까봐 먼저 차단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정도 없는 저로서는 당장 둘째 아이와 함께 갈 곳이 없었어요. 내만 아니었다면 그대로 남편과 큰아들을 따라가겠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둘째 아들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를 시설에 맡겨야 하나 고민을 하던 그때 저희 모자한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돈 언니였죠. 언니는 자신이 제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농담을 하면서 저희 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언니는 결혼도 않고 혼자 번역일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선뜻 방 하나를 내주더군요. 아이 때문에 일도 나서지 못하는 저는 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학생들 과외를 했어요. 방통대를 넣은 제 학벌로는 과외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언니 학벌을 이용해 학생을 모았어요. 비록 학벌은 속였지만 그 죄스러움을 실력으로 보답하고자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그 덕에 아이들 성적이 많이 올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과외를 받겠다는 학생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학습지 선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학습지 선생 일을 하면서 벌이가 점점 더 나아졌어요. 학습지 선생은 내 성과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에 동네에 보습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국문과를 나온 저와 영문과를 나온 언니, 거기에 수학 선생을 한 명 구해서 국영수 전문학원을 시작한 거예요. 세 사람이 합이 좋아서 학원 운영이 잘 된 덕에 2년쯤 지나서부터는 근처에 조금 더 큰 건물로 이사의 반도 늘리고 강사도 더 구해서 본격적으로 학원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는 사이 언니는 재미교포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아들과 둘이 살아가게 되었죠. 명색이 엄마가 학원 원장이었음에도 정작 내 아들 공부는 따로 가르쳐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제 학원에서 수업을 받긴 했지만 당시 저는 강의는 안 하고 원장 업무만 보던 때였던지라 제 손으로 아들을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남의 자식들 성적은 그렇게 챙기면서도 정작 내 아들 성적은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으니 못난 엄마인 셈이었죠. 그럼에도 아들은 성적 때문에 저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을 만큼 공부를 잘했어요. 제 아빠를 닮아 공부머리가 있었거든요. 결국엔 따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서울대에 턱하니 붙더라고요. 남들은 학원 원장 아들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단언하는데 제 아들은 제 덕이 아니라 오롯이 대 노력으로 서울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서울대 입학식에 갔는데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했어요. 한때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했었는데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만약 그때 안 좋은 결정을 내렸더라면 오늘의 기쁨도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 뭉클했어요. 엄마로서 그동안 살아내는 거에만 몰두하느라 하나뿐인 내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너무 잘 커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후로는 아들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줬어요. 아들이 원하면 해외로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통학거리가 멀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차도 뽑아주고 그 밖에도 돈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줬어요. 그건 남편과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작은 아들한테 온전히 마음 쏟지 못했던 거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건데 과유불급이라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제 행동이 내 아들을 망치고 말았던 것 같네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어요. 들어보니 대학 시절부터 지 돈으로 주식 투자와 코인으로 재미를 봤던 터라 돈 굴리는 재미에 빠져있던 모양이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엔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취직을 뭐하러 해? 죽어라 일해봤자 업주만 배불리는 건데.
멍청한 사람들이나 직장에 충성하고 청춘 다 바쳐서 열심히 사는 거라고. 내가 오너가 되면 내 노력도, 내 직원의 노력도 다 내 거가 되는데 안 그래? 엄마도 학습지 선생하는 것보다 학원 원장으로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사람 써가며 학원 운영하는 거 아니야? 내 몸 움직여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잘 굴려서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게 이득이란 소리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도 이제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학원은 나한테 넘기고 여행도 다니면서 쉬는 게 어때? 미국에 있는 선주 아줌마도 만나러 가고 말이야. 이제 그만 열심히 살고 인생을 즐기라고. 안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는 사촌 언니가 몇 년 전부터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던 참이라서 마음이 슬쩍 동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에 빠져 사느라 여행 한번 못 해보고 살기도 했어서 이참에 학원을 아들한테 맡기고 좀 즐기며 살아볼까 했던 거죠. 저도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라서 지금이 아니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들 녀석 결혼식만 치르고 학원도 정리하고 아들 말대로 집을 뺀 나머지 재산도 아들한테 증여할 생각이었어요. 아들 녀석한테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지들끼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까지 약속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 졸업식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서 저도 그 아이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그땐 아들이 대학 후배라고 소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요. 무엇보다 그 아이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어른을 보고도 제대로 인사도 않고 말끝을 흐리고 어른한테도 은근슬쩍 반말을 섞어 쓰는 안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접했던 터라 저도 모르게 말투나 행동을 통해 이 아이의 됨됨이가 어떤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는 잘 하는지 모르겠으나 인간적으로는 덜 성숙된 아이였어요. 첫인상이 그렇게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집에 데리고 온 걸 보고는 속으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하필 왜 저 애를 데려왔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내 집에 온 사람인데 싫은 티를 낼 수는 없어서 일단은 잠자코 지켜보자 생각했죠. 며느리 자리가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이 좋다는 여자이기도 하고 저 역시 시댁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처지라서 내 아들과 며느리한테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기 싫어서 둘이 하겠다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지들 둘이 좋다는데 뭘 어쩌겠냐는 반쯤 포기한 심정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도 만사 제쳐두고 아들 결혼 준비에 나서게 되었죠. 그간 모은 돈은 제 사업한다고 다 쏟아부은 아들을 대신해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애들이 원하는 호텔 결혼식장도 예약해 주었어요. 솔직히 돈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신혼집만 해도 전세가가 7억이 넘었으니까요. 거기다 호텔 결혼식장도 옵션을 추가하다 보니 1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굳이 결혼식에 이런 거금을 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차라리 그럴 돈으로 전세금에 합해서 20평대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했다니까요. 그런데 애들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지 뭐예요. 엄마, 요즘 결혼식 치르는데 다들 그 정도 돈은 들여.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남들한테 안 꿀리게 제대로 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정도 안 하면 동기들 앞에서도 무시당한다고. 엄마는 아들이 무시당하면서 찌질하게 살면 좋겠어? 그리고 20평대 아파트가 뭐야? 그 좁은 데서 어떻게 둘이 살아? 숨 막히게. 월세를 살아도 넓은 집에서 제대로 꾸며놓고 폼나게 살고 싶다고.
솔직히 내가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월 1,000원 되는데 32평도 좁다고 생각해. 버는 만큼 소비를 해줘야 나라 경제도 잘 굴러가는 거잖아. 난 그래도 엄마가 최소한 45평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고 예지도 그렇고 엄마한테 많이 아쉽지만 티 안 내려고 하는 거니까 엄마도 더는 우리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들 입으로 그런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하나 남은 아들놈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온 게 아닌가 후회가 밀려왔어요. 따지고 보면 결혼은 자기들 손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랑 남편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집도 해주고 지들 결혼식장도 해주고 있는 대로 다 퍼주는데도 서운하다고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내 돈 들여서 해주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생각 같아선 싹 다 수거하고 니들 손으로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내 자식 일인데 그렇게 매정하게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꾹 누르고 입을 닫았어요. 그래, 어차피 나 죽을 때 아들한테 줄 거 지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후엔 홀가분하게 나 편한 대로 살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무너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 신혼집 전세 계약을 하고 살림을 들이기 전에 입주 청소를 맡겼는데 아들이랑 며느리는 일이 바쁘다 그래서 제가 대신 청소 상태를 확인하러 가게 되었죠. 이름 있는 업체라고 하더니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해뒀더라고요. 안방에 딸린 실외기실까지 살피고 나오는데 거실 쪽에서 아들 내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려는 그때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야, 이번에 사업 투자 받는 거 말이야.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확실히 해외에서 승인받은 것도 아닌데 허위로 문서 작성한 거 걸리면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사기죄로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걸려도 나 대신 엄마가 걸릴 테니까. 우리 회사 엄마 명의로 해뒀거든. 문제 될 만한 거 중에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야 문제 생겨도 잘라내기 쉽지. 그럼 어머님 재산도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 야,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한 놈이냐? 엄마 학원이랑 집, 그리고 우리 신혼집까지 돈 되는 건 다 내 이름으로 바꿀 텐데 뭐가 걱정이야. 엄마 미국 보내놓고 하나씩 다 처리할 생각이니까 걱정을 말라고. 엄마야 내일 모레면 70인데 인생 살 만큼 산 거잖아. 한창 살아갈 날이 많은 자식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해도 다 늙은 노인네라서 오히려 형도 약하게 떨어질 테고 이래저래 이득이 될 거야. 무엇보다 내가 안전해야 빵에 들어간 엄마도 돌볼 수 있지. 안 그래? 아, 자기 정말 후레자식이네. 자기 엄마가 알면 아주 기절하시겠다. 뭐 내 엄마도 아닌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난 후레자식이든 도둑놈이든 상관없으니까 돈만 많이 벌어다 줘. 인생 뭐 있어? 폼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얼른 한몫 잡아서 일 그만두고 해외 유랑이나 하면서 파이어 쪽으로 살자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개만도 못한 도둑놈을 키웠더라고요. 늙은 엄마한테 지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돈만 챙기려 드는 아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놈한테 늘 못해준 것만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걸 생각하니까 그간 살아온 내 인생이 허무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아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사업을 한다는 말만 들었지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명의로 세운 회사라고 해서 가봤는데 강남에 위치한 그 건물에는
크고 작은 회사 사무실이 개미집처럼 사방에 들어차 있더라고요. 그중 한 곳이 아들놈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 입구부터 영어로 가득한 현수막과 포스터가 있었는데 신약 개발과 관련된 것 같더군요. 밖에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업체에 의뢰해 그 회사가 뭘 하는 데인지 알아봤더니 다이어트 관련 신약을 수입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뒷조사를 해준 직원 말에 따르면 이게 사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대표는 아들 말대로 저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허술한 회사로 무슨 돈을 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지만 직원 말로는 블로그나 별스타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해서 은근히 선주문과 투자자도 많이 모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번다고 하더니 그게 다 남의 돈 등쳐먹은 돈이었더라고요. 머리 좋은 놈이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니 사기도 크게 해먹는구나 싶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야 내 속에서 풀면 그만이지만 남한테 폐를 끼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아들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놈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미쳤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신고할 수가 있냐고. 복수할 거야. 엄마가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라고. 악을 쓰고 저한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하는 아들을 보니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다가가 아들의 뺨을 한 대 쳤어요.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알아?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일에 쓸 생각은 않고 사람들 등쳐먹을 궁리를 하는데 엄마가 그걸 가만 보고 있어야겠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멍청해 보인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찮아 보인다고? 아니, 내 눈에는 너처럼 지 머리만 믿고 아무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 가슴에 피 멍들게 하는 네 놈이 더 하찮고 멍청해 보인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신고할 수 있냐 그랬지? 네 엄마니까 그런 거다. 내 자식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멈추게 하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 달게 받아. 죄값 제대로 치르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땐 엄마가 네 뒷배가 돼줄게. 결국 아들은 모든 죄가 입증돼서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변호사 말로는 피해액을 75% 이상 변상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길 바라지 않았어요. 온전히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가볍게 알고 또다시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해액 변상은 하지 않고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제가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모든 금액을 변상해 드렸습니다. 물론 아들 녀석은 모르게 말이죠. 아들의 결혼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어요. 아들 신혼집으로 준비했던 전셋집은 계약을 파기하고 그 돈으로 그간 아들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돈을 물어주었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사단이 났으니 부모인 채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겠다 싶었거든요. 1년형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아들은 교도소 안에서 착실히 생활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그동안 자기 인생이 너무 쉽게 풀려버려서 자만했던 게 후회가 된다더군요. 자기가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정말 아둔한 인간이었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아둔한 인간이 신념을 가지면 비극이 일어난다고요. 어쩌면 제 아들도 그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